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247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시아 순방 중에 그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무력 도발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주제를 제가 그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의 힘, 일본의 군사력은 그 선한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 바로 거기에 관한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YTN에서 이제 발표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 선의의 힘이라는 말을 뺐더라고요. 보니까 그 YTN 보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자막 뉴스 해가지고 뭐 최근에 중요한 뉴스를 해줬는데,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막을 다루는데, 이 지역의 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집어넣고 빼는 데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일부러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한 미일 동맹, 강한 일본의 힘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원어로 제대로 된 그 영문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제정치 그 다른 얘기 잠깐만 더 할 텐데,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러시아가 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맞아요. 자기가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맞는데,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당히 그 국제정치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공격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방어군이에요. 공격하는 나라가 100번 공격을 했는데 99번 실패했다고 칩시다. 한 번 성공했어요. 그러면 공격국가가 플러스 1, 방어국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방어는 100번 다 성공하더라도 0이에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국제회의 하는 데 있죠. 거기 그 키신저 박사가 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좀 얘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키신저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한테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한테 주라. 그리고 휴전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일부 포기하고 휴전을 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현실주의자다운 분석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뺏긴 땅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지도 보실 텐데, 지금 미국의 그 전쟁연구소에서 이 지도가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되면서 나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남한 땅이 한 6배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그 중에서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영토의 거의 한 5분의 1을 지금 러시아한테 뺏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그 분석가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땅을 거의 5분의 1 뺏겼는데 어떻게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 뺏은 땅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나 보실 텐데, 지금 그 다보스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그 입에 담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공해가 많고 탄소가 많고,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SUV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은 보니까 그 비행기가 그냥 전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저게 뭐야? 저렇게 비행기 많이 날아가는 게 뭐야? 라고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200대가 넘는 그 개인 프라이빗 제트, 개인 비행기죠. 개인 비행기들이 다보스에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내용이 우리들 같은 사람이 SUV 타고 다니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모였다라는 그 비꼬는 그림이 있습니다. 국제정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요새 글로벌리즘하고 내셔널리즘하고 이제 서로 뭐 다투고 있는데, 글로벌리즘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북한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 일본을 방문하는 중에 너희들이 도발을 한다면은, 미사일을 갈기거나 또는 핵실험을 한다면은 이 지역에 있는 미국군이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겁을 줬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북한은 조용히 있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있을 때도 조용히 있었는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해서 출발한 다음에 즉 비행기가 태평양을 날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25일 아침 6시 무렵에 3발을 갈겼습니다. ICBM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 1발, 그리고 이제 조금 작게 날아가는 거 일본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거 1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 한 거예요. 미국도 맞출 수 있고 일본도 맞출 수 있고 한국도 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지저된 겁니다. 있을 때는 그래도 자제를 했죠. 그래서 있을 때는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떤 방송에서 북한이 자제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현철해라는 북한의 별 5인 사람, 김정은이의 멘토였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북한이 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단 도발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작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현철의 관까지 이렇게 미국, 여러 명이 같이 미국 가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다 발표가 됐더라고요. 훌륭한 장군이 죽어서, 존경하는 장군이 죽어서 그동안 도발을 안 했다? 그것이 큰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장을 하고, 일부러 도발을 안 했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지, 북한이 북한 매체가 땅 판 다음에 이제 흙 뿌리잖아요. 흙 뿌리는, 김정은이가 흙을 집어가지고 관에다가 뿌리는 그런 사진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아시아 순방이 끝난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북한이 높은 군인 한 사람 죽어가지고 장례식 기간이라서 도발을 안 했다라기보다도 북한이 도발하지 못한 더 큰 이유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4척이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공모함 2척, 에브라함 링컨하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또 공격용 헬리콥터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리폴리호하고 아메리카호가 바로 아시아라기보다 동북아시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자제하게 한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트리폴리라는 미국의 헬리콥터 항공모함,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항공모함, 여기 실려있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F-35입니다. F-35는 이렇게 수직으로 뜨는 비행기죠. 그리고 F-35는 미국에서 지금 제일 좋은 비행기에 해당되는데 스텔스기죠. 이런 거를 수십 대나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미국 항공모함 빼놓고 다른 나라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훨씬 폭발력이 큰, 파괴력이 큰 이런 항공모함이 4척이나 와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레이건호 사진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호, 이런 대단한 항공모함들이 동해바다 부근에 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귀국하는 도중에
ICBM 등 세 발을 섞어서 쐈다. 미국까지 가는 거, 일본까지 가는 거, 한국까지 가는 거. 근데 그 중에서 한 발은 실패한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올라가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대요. 조금 날아가다가. 그래서 실패한 거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 느낌이 뭡니까? 이렇게 다 지나간 다음에 뒤에다 그 뒤통수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뭐 그런 그 기분이 듭니다. 근데 쏜 것은 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쏜 거는 처음이다라는 그런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CBM, SRBM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반응은 북한한테는 아주 대단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시무시한 반응을 이제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면은 우리도 군사적 행동을 같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이제 딱 보름 만에 처음으로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그냥 규탄만, 말로는 아무리 규탄해도 아프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그냥 막 갈기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갈기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곳을 맞추는, 거기까지 날아가는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타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도발한 그 지점을 우리가 공격을 하고 응징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응징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B-52가 날아왔습니다. B-52가 날아와서 동해바다에서 그 북한을 위협하는 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F-15K, 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일 좋은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F-35 다음에 이 기종 30여 대가 완전 무장을 갖춘 다음에 그 활주로 해서 활주하는 그 엘레펀트 워크라고 그랬죠. 코끼리 걸음. 이거는 뭐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데, 북한의 훈련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거의 같은 스타일의 그 응징, 뭐 가서 직접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은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단행하였다. 이거는 뭐 간만에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연습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연습을 안 하고, 북한은 군사력을 막 늘리고 실력을 늘리는데 우리는 보고만 있고,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고, 미국 첨단 정찰기 코브라 볼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치하면서, 이거는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그림 쭉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합참 공보실장이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북한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은 북한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빈번하게 훈련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줬을 때 전쟁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활주하였다. 우리 군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사격하죠. 그 KBS의 뉴스에 그 나온 건데, 지난 3월 우리 군 단독으로 대응 사격, 단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같이 했습니다. 미사일을 뭐 같이 했다는 건 뭐 대단히 좋은 일인데, 단독으로 사격 지난 3월, 혹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대응하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그 높아심에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대통령이 바뀌니까 3월 9일 이후에, 그러니까 같은 3월이지만은 3월 9일 이후에 3월에 북한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 한국도 단독으로 쐈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막만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있을 때 아예 동해바다에서 도발을 했습니다. 뭐 도발이라는 것이 이제 뭐 포를 쏘고 막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동해바다, 우리나라 비행 구역입니다. 항공안전 구역에 거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비행을 하면서 무력을 과시했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독도 인근에 있는 카디즈라는 게 한국 반공식별구역입니다. 거기를 날다가 이제 또 이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비행기가, 한국 전투기가 이제 날아가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하고 중국은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막강한 적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련이 망할 때 1990년에 그 소련을 망하게 하는 그 작업에 중국은 미국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몇천 킬로를 붙이고 있는 두 나라가 진짜 군사적인 우호국 동맹국이 된다는 것은 어렵죠. 다만 미국이라는 이 대적을 향해서 둘이 뭐 일부 협력할 수 있다 정도 되는데, 여러분 뭐 카디즈 지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안전을 위해서 각국마다 이제 선포를 하는데, 국가들이 그 카디즈, 우리나라는 카디즈죠. 코리아 에어 디펜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일본 거는 J가 앞에 나가고 중국 거는 C가 나가고 해가지고 전부 다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를 하고, 그것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난다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모욕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달에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대만 동부와 남서부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했다. 이게 그 YTN 2022년 5월 27일 그 자막 뉴스에 나왔는데, 뭐 그냥 분석을 제대로 묘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은 만반의 대비를 통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이완을 독립시키려는 어떠한 기대도 분사할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중공의 그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그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보면 이거 엉터리입니다. 타이완을 독립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분사할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타이완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이완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만을 독립시킨다라는 말은 중국은 둘이다라는 뜻이 되죠. 미국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만을 완전히 그 주권을 자기가 흡수하려는 것이 중공입니다. 그 지금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것이 중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상을 바꾸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 중국인데, 중국이 다른 나라가 대만을 독립시키는 기도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제정치를 엄밀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지도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지도가 중국이 대만을 대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기역자 거꾸로 쏘는 모양대로 이렇게 봉쇄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못하도록 타이완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뭐 중국이 그런 전략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타이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이런 식으로 봉쇄하면 여기 타이완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한국 죽습니다. 왜? 기름이 못 오니까. 일본도 죽습니다. 왜? 기름이 못 오니까. 오더라도 멀리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유사시라는 말은 유사라는 사건을 만드는 게 중국이에요. 다른 나라가 유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유사시 대만을 봉쇄하겠다. 그는 중국의 마음이에요. 일본이나 미국이 유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의 유사는 중국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에 일본과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는 10월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국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중국의 봉쇄는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제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본과 수시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호주를 비롯한 쿼드 국가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영국, 프랑스 군함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그 이충군 TV를 통해서 여러 번 그 프랑스 군함, 심지어는 독일 군함까지도 이 아시아 바다로 오는 그런 얘기를 다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서 전 세계가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변화가, 중국의 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본의 국가 전략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본 국가 전략이 바뀔 거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든가 또는 피터 자이언 같은 사람은 2020년이 되면은 일본은 운명적으로 국가의 행보를 바꿀 것이다. 이제까지는 전쟁을 못하는 나라, 오로지 방위만 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 하려는 대로 하는 나라가 됐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학자들이 예측을 했죠. 그럼으로써 일본은 일본말로 하면은 보통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인 일본말로 하면은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보통 국가, 정상적인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바로 이번 바이든 방문을 통해서 급격하게 그런 사실이 이제 눈에 띄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2년에 센카쿠 섬을 두고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바다에서 전투를 붙이는 상황을 그 미국 컴퓨터가 가정을 하고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군이라는 이름도 안 갖고 있는데 중국 해군보다 더 세다라는 그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군사력 강화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국가안보 전략에,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금년에 새로 그 발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새로 발표하는 데는 반격 능력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제가 그 기시다 수상이 반격,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방백서에 다시 나올 때, 전략을 다시 만들 때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방어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무기를 많이 사와야 되는데, 무기를 많이 사오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 될 것이다. 국방비를 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들이느냐? 자민당이 말이죠. 일본 국방비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GDP의 1%는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GDP의 1% 넘어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금년에도 1%예요. 그런데 5년 안에 2%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 국방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소리예요. 방위비가 지금 GDP의 1%인데 그걸 2%로 올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쉽게 설명해 보면은 일본 국방비가 1,000억 달러를 넘는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국방비로 한 해에 1,000억 달러 이상 쓰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2025년 가면은 1,000억 달러가 넘어가지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쓴다는 소리가 되고, 지금 현재 일본 국방비는 세계 9위입니다. 한국이 10위예요. 2021년 기준. 그런데 일본은 세계 3위로 올라뛴다는 소리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갖고 왔는데, 일본 국방비가 1,000억 달러가 되고 세계 3등이 되고 GDP의 2%. 금년도 일본 국방비는 541억 원, 1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50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 40억 달러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본 국방비의 1%고, 일본 GDP에 우리나라 국방비
502억 원은 우리나라 GDP의 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이 아직도 그 GDP 상으로 세계 3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라고 그 강조를 하는 것이죠. 아베 총리가 내년에 방위비를 20%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조 엔, 일본 돈으로 7조 엔이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7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50조 원 정도를 국방비로 쓰죠. 일본이 내년에 70조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급격히 늘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강의를 하면서 일본 국방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망가뜨려 놓은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웃 나라들은 다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이웃 나라들은 다 무서운 나라고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것은 이웃의 힘센 나라, 이웃의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이제 국가안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일본은 우리와 생각이 같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그동안 적으로 돌렸고 그리고 독재 국가인 중국을 친구처럼 대해가지고 그동안의 국방정책이 엉망으로 꼬였는데 이제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마치 그 지나간 기차를 보고 개가 짖는 그런 꼴로 도발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고 북한이 골치 아프게 구는 데 대해서 가장 그 분명하게 노골적인 반응을 한 나라는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상황에서 이제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을 이제 거기에 그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그 상황 변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